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조지프 루드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조지프 루드의 최신 저서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명체의 감정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이야기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조지프 루드의 위대한 수업, 감정의 진화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위험은 약 40억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이 시작되면서 위험도 동시에 생겨난 것이죠. 생명이란 단지 화학 반응이나 화학 반응이 모여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빅뱅 때 생겨난 우주먼지로부터 각종 화학물질이 생겨났고, 이 화학물질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며 생명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화학물질들이 합쳐진다고 해서 모두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물을 생명이라고 하지는 않죠.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화학 반응은 수많은 우연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 RNA와 DNA를 만드는 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심해 열수구 가설에 따르면 RNA와 DNA가 바닷속을 유영하다가 바윗구멍에 안착하게 되고, 바위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화수소가스에 갇혀 최초의 세포가 되었죠. 황화수소가스 막 안에서 RNA와 DNA는 복제를 시작했고, 바로 모든 생명체의 공통조상인 루카가 탄생했습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을 갖고 있다는 여러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조지프 루드는 이 중에 기억 시스템에 집중했습니다. 에릭 핸들의 실험에서 군소의 기억을 만드는 분자와 포유류의 기억을 만드는 분자가 똑같다는 것은 분자를 공통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증거가 되죠. 6억 3천만 년 전 우리의 공통조상은 편충 같은 편형동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진화를 거듭해 무척추 동물인 파리, 벌레, 달팽이 같은 것들이 되었고, 또 일부는 척추 동물인 어류, 양서류, 포유류, 파충류 등이 되었죠. 모두 편형동물 비슷한 공통조상으로부터 기억 시스템이 형성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편형동물은 어디서 기억 시스템을 물려받았을까요? 편형동물 이전 해파리처럼 생긴 유기체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유기체는 해면동물로부터, 그리고 해면동물은 단세포 원생동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원생동물은 신경계가 없는 하나의 세포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영양소에 접근하고 위험을 회피하죠.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런 단순한 원생동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심리가 행동을 만든다고 생각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꼭 감정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37억 년 전 태어난 루카의 첫 번째 후손 박테리아는 살아남기 위해 5가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위험 감지, 영양 섭취, 체액과 전해질 간의 균형 맞추기, 체온 조절, 번식. 오늘날 인간은 생존을 위해 뭘 할까요? 위험 감지, 영양 섭취, 체액과 이온의 균형 유지, 체온 조절, 번식. 보시다시피 세포 하나나 인간 같은 복잡한 유기체나 생존을 위한 요구 조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존 전략도 비슷하죠. 하지만 분명 인간과 박테리아는 다른 방식으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먹는 방식도 다르고 번식하는 방식도 다르죠. 각각의 종의 유용한 방식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종은 무엇일까요? 환경이 변하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체와 새로운 생존 방식을 갖게 되죠. 유기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어떤 신체를 가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포유류 안에서도 토끼는 네 발로 빠르게 도망가고 박쥐는 날아가죠. 바다코끼리는 헤엄을 치고 표범은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살아남는 방식은 다르지만 위험 감지, 영양 섭취, 체액과 이온 균형, 체온 조절, 번식의 큰 의미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위험을 감지하면 공포를 느끼고, 에너지가 부족할 땐 배고픔을 느낍니다.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 목마름을 느끼고, 너무 추울 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번식 과정에서는 성적 쾌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정서이고, 정서는 곧 우리의 상태가 되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우리의 상태요. 문제는 우리는 다른 동물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의 감정을 다른 동물에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동물행동학의 아버지 니콜라스 팀 베르어는 다른 종의 정신상태에 대한 건 다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의 행동의 근거에서 약물을 개발합니다. 동물의 행동과 정신상태를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죠. 동물 연구로 알 수 있는 것은 행동적, 생리학적 반응뿐입니다. 루드는 데이터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진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적 엄밀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는 연구할 때와 반려동물을 대할 때 다른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인간이 가지는 의식적 경험 중 가장 중요하지만 밝혀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두는 의식에 관심 있는 과학자들이 감정 연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정은 문화, 예술, 의학처럼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며 동시에 인간의 가장 끔찍한 특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탐욕, 질투, 우월주의, 지나친 자기애 같은 것들은 큰 재앙을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반드시 연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르두는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인데요. 과거 기후변화가 있었을 때 작은 포유류는 살아남았지만 공룡은 멸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룡이 요구하는 에너지량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죠. 지금 지구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폭식하는 유기체는 인간입니다. 기후가 변할 때 살아남기 어려운 유기체는 예전 기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에 가장 의존하는 유기체입니다. 새로운 기후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후가 변한다고 해도 지구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박테리아도 살아남겠죠. 조지 프루드는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언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지 프루드가 말한 것처럼 과학자들은 좀 더 엄밀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자의적 해석을 조심해야 하죠. 또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